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전공 공문국어를 담당할 국어 강사 김덕규 선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약 한 50강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국어 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국어 강의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국어 영역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목만 7개 교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획적인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텐데요. 저는 앞으로 그 50강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전달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아낌없이 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초반에 우리가 문법 강좌를 할 텐데요. 이 문법 강좌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실 때 이 문법 과목이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국어는 바른 언어 생활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평가 요목이기 때문에 이 문법 강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부분이 어렵고 낯설더라도 제 수업을 잘 듣고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국어를 공부하기 앞서서 국어도 이제 넓은 의미 언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먼저 언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언어의 하위 관례인 국어를 살펴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먼저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라는 내용, 이것을 음성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하는 기호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언어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호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호. 모든 기호는 의미와 형식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봉화를 피웠죠, 그죠? 봉수대에서 봉화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은 적군의 침입, 이건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즉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군의 침입을 어떤 형식, 봉화가 형식이죠? 예.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음성이 아니라 시각 형식이죠. 봉화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미라는 내용, 즉 적군의 침입이라는 내용을 봉화라는 시각, 그죠? 청각이 그죠? 청각이죠, 청각. 그렇죠? 예, 청각. 음성은 청각이고 이 봉화는 시각입니다. 시각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봉화를 기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 언어가 왜 기호냐?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제가 이런 걸 떠올렸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죠? 바뀌었네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내용이 됩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죠? 꽃이라고 하는 음성 형식으로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봉화와 꽃이라는 것은 똑같이 특정 의미를 간단한 형식을 통해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봉화는 시각 형식으로 전달된 것이고 꽃은 음성 형식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언어는 기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 첫 번째 바로 이제 기호성을 들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일종의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 텐데요. 우리 책에는 언어의 성질, 즉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모두 묶어서 이제 편의상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언어의 특성을 공부할 때는 언어의 기호성과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성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호로서의 특성과 두 번째는 구조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언어의 기호성입니다. 언어 기호는요 3번 창조성을 띱니다. 즉 한정된 문이나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호로서의 특성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음 19개 또 모음 21개 즉 우리는 자모 40개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내죠.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글짓기를 하기도 하고 작가들은 소설을 창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문장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그것이 곧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구조로서의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 구조는 첫 번째 1번 언어 구조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운용됩니다. 그게 이제 언어의 구조성입니다. 언어는 각각의 문법적 규칙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을 언어 구조의 규칙성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요. S, T, R, I, 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영어에서는요. I가 모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음 앞에 자음이 3개가 오는 구성이 가능하죠. 이건 영어의 규칙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에서는 모음 앞에 3개의 자음이 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어요? 스, 트, 라, 이, 크처럼 이렇게 적죠. 그죠? 왜 그래요? 사실은 스트라이크는 이름절자리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스트라이크를 오음절로 적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모음 앞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의 규칙은 모음 앞에 2개 이상의 자음, 즉 1개만의 자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언어 구조의 규칙성 때문에 그렇다. 또 마찬가지 보세요, 여러분. MILK 뭐 잘 아실 겁니다. 밀크죠? 밀크. 영어 구조는 모음 뒤입니다. 이번엔 모음 뒤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모음 뒤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어요? 밀크로 적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영어 구조의 규칙성과 한국어 구조의 규칙성이 달라 생기는 어떤 표기법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언어 구조는 사회성을 갖습니다. 자, 책은 네 번째고요. 자, 우리는 기호성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언어 구조는 사회성을 갖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자, 언어 기호죠. 언어 기호는 사회성을 갖습니다. 즉,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다른 말로 그래. 불, 안 된다. 역은 바꿀 역자입니다. 성, 즉 바꾸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앞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이러한 의미를 꽃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의미와 형식 간에 뭐가 맺어진 거야? 약속이 맺어진 거야. 요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요게 형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속이 맺어지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꽃을 나는 지금부터 떡이라고 할 테야.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걸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불역성을 갖지만 사회 제도, 가치, 관습 등이 바뀌면 언어 기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그 강의 둔덕 같은 곳, 그죠? 예, 강의 둔덕 같은 곳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강의 둔덕입니다. 그게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고수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게 의미, 강의 둔덕이 의미고 고수부지가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수부지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익히게 된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반일 감정이 심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이 일본어의 잔재를 몰아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부지라는 말을 버리고 순 우리말인 둔치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는 틀린 말이고 지금 이제 한강 둔치가 됐죠. 그죠? 이렇게 사회적 약속이지만,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어 기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회성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언어 기호로서의 특성 세 번째입니다. 최근 언어의 특성 다섯 번째가 되겠죠? 역사성입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를 겪습니다. 언어도 생명입니다. 생물이죠.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언어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언어가 성장을 겪기도 합니다. 변화하죠. 그렇죠? 또는 있던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멸, 죽습니다. 이런 걸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컴퓨터 같은 말, 스마트폰 같은 말은 모두 새롭게 생성된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다입니다. 어리다는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시도 마참내 제 뜻을 히럽혀디 못할 놈이 하니라. 세종어자 훈민정음 중 일부분인데요. 이때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뜻이 바뀌어서 영걸, 즉 나이가 어리다로 의미가 변했죠. 그죠? 이렇게 의미가 변했습니다. 그 다음 즈문, 사우전드, 천이죠.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사멸,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생명, 즉 생물입니다. 그래서 신생, 소멸,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자의성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자의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 자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의성은 말소리, 즉 형식과 의미, 내용과의 관계가 우연적이지 결코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여러분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꽃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하죠. 그러면은 이때 의미와 형식과의 관계가 어떻다?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미 내용이 꽃이 돼야만 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꽃인 겁니다. 그냥 꽃. 그걸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꽃이지만 영어권 화자는 뭐라고 그래요? 플라워라고 그래요. 플라워. 만약 언어가 자의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영어권 화자, 즉 미국 사람들도 뭐라고 해야 돼요? 꽃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꽃이라고 하는 거고 야 니는 그냥 꽃이라고 해. 영어권에서는 우리는 그냥 플라워라고 할 테야. 이렇게 우연적인 거죠. 그냥 자의적인 거야. 맘대로 정한 겁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본어로는 하나 뭐 이렇게 제가 일본어를 정확히 배우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꽃, 플라워, 그리고 하나 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중국어로는 중국어는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각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걸 언어교의 자의성, 즉 의미와 형식 간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언어교의 자의성이라고 해요. 그럼 자, 앞서 봐봐. 이 언어교의 자의성은 무엇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아 참, 바뀌었죠, 그렇죠? 언어교의 역사성은 무엇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언어기호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즉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언어기호가 자의적이지 않고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어 기호가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지문, 사우전드를 지문이라고 했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천이라고 하는 거야. 바뀌었잖아. 만약 사우전드와 지문, 왜 관계가 필연적이면 지금도 뭐라고 해야 돼요? 지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언어 기호가 자의적이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예, 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7번째입니다. 언어 기호는 분절성을 띱니다. 즉 연속적인 자연의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합니다. 그걸 언어 기호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성으로서의 특성 5번째입니다. 분절성을 띱니다. 분절성은 연속적인 걸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할 때 뭐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제 말은 음성 분석기로 분석해보면 사실은 연속되어 있죠, 그죠? 그 TV 같은 데서 음성 분석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거기서 만약 안녕하세요를 음성 분석기를 틀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결국은 소리와 소리가 이어져 있죠.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연속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절, 안, 영, 하, 세, 요처럼 이렇게 5개의 음절을 딱딱 끊죠, 그죠? 사실은 연속됐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절했어요. 끊었습니다. 왜? 연속된 것을 표현할 방법이 언어에는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을 겁니까? 연결시켜서. 적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어서 적습니다. 그걸 언어기호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또 무지개. 요즘 뭐 공기가 탁해서
무지개를 자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무지개를 자주 봤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사진, 또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무지개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 색깔은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막 겹쳐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언어 기호로는 그러한 연결된 다채로운 무지개 색깔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거기서 보이는 대표적인 색깔만 뽑아서 끊어서 전달하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하지만 실제 무지개는 그렇게 딱딱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어 기호의 표현 방식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이걸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8번 언어의 추상성입니다. 기호성으로서 6번째죠. 예,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은요, 사실은 각각 개별된 사물들인데, 근데 그들 사이에서 공통된 성질을 뽑아서 하나의 개념, 즉 의미를 주는 것을 언어 기호의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넥타이라고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것, 또는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지 않죠? 다릅니다. 다르지만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또는 색깔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목에 걸어서 멜 수 있는 타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갖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넥타이가 되는 것입니다. 셔츠죠 여러분, 셔츠. 보세요, 제가 입고 있는 셔츠와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셔츠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도 똑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셔츠가 되는 겁니다. 왜? 모두 그 상체 부분에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옷차림, 그죠? 간편한 옷을 우리는 셔츠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통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럼 모두 똑같은 셔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과, 감, 바나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뭐가 됐다? 추상화돼서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까?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두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있는 이런 먹을 수 있는 식물 성질의 것을 뭐라고 한다? 과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의 공통된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추상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과일만 추상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과 또한 추상화된 것입니다. 왜요? 과일 박스, 사과 박스에 담겨 있는 사과 하나하나는 모두 사실은 색깔, 모양, 맛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공통된 속성, 껍질이 빨갛죠. 그 다음 안에 안에 있는 과육은 어떻죠 여러분? 하얗거나 약간 뭐 그죠? 아이보리 색깔, 노란색 계통이죠. 그리고 씨가 있습니다. 그 안에 씨가 뭐 한 2개, 3개 뭐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먹으면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과라는 것도 공통성에 의해서, 즉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언어는 추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런 추상화의 과정을 겪지 않은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것, 즉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없겠죠.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언어의 추상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언어의 구조성인데요. 언어 구조는 아까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죠? 어떤 그 규칙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언어 구조는 일정한 체계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구조는 가장 작은 언어 요소인 음운과 음운이 합해져서 뭘 이룬다? 실제 소리 덩어리인 음절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리 단위인 음절과 음절이 만나서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 단위, 완성된 의미 단위인 문장을 이루죠. 이렇게. 그래서 언어 구조는 가장 작은 단위인 무엇에서, 음문에서 가장 큰 단위인 문장까지 이렇게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언어 구조의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언어란 무엇인가, 즉 언어의 개념과 그 다음 언어의 특성, 즉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번엔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언어 기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언어 사용 맥락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자가 있고요.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말을 듣는 사람, 청자가 있겠죠. 그 다음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소통. 이걸 우리 이제 뭐라 그래요? 언어 사용 맥락, 즉 의사소통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때 화자와 관계된 언어 사용 기능, 즉 청자와 관계없이 청자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화자의 언어 사용 기능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언어를 씁니다. 아, 춥다. 오늘 날씨 춥다. 이런 것들. 제길. 이런 것들. 다 청자와 관계없는 화자 자신의 언어 사용 기능입니다. 말하는 이가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화자의 언어 사용이 청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뭔가 듣는 사람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령적 기능 또는 명령적 기능이 됩니다. 화자의 언어 표현이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건 지령적 기능이 됩니다. 즉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요구, 요청, 명령 등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야, 장난 그만 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난을 그만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행동의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령적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합시다. 이런 것도 청자, 즉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를 차게끔 만들고 있죠. 청자의 행동의 변화를 요청했으니까 지령적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친교적 기능입니다. 즉 화자와 언어 사이에 원만한 인간관계, 즉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면 지령적 기능이고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다? 친교적 기능이 됩니다. 사교적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친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러한 인사말 없이 만약 그냥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건방진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훨씬 더 조금 그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았나요? 뭐 인사해서 기분 나쁠 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예. 이런 걸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표현이나 전달 의도가 없이 사용하는 언어 기능을 말합니다. 본능적 감정 표출. 화자 자신의 본능, 이건 이제 감정 표현이거든요. 춥다, 아유 제길, 이런 것은 이제 화자의 어떤 의지가 표현된 거거든요. 화자의 의지, 생각, 정서 등이 담기면 그건 이제 표현적 기능이 돼요. 그런데 화자의 정서나 생각, 의지가 담기지 않은 채 그냥 본능적인 감정, 본능적,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본능적 감정 표출. 예를 들면 놀랬을 때 어머나, 이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걸 표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아휴, 한숨 쉬는 거 본능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표출적 기능이 됩니다. 본능적 감정 표출은 표출적 기능. 다음, 이번에 이제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정보 전달적 기능.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은 말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청자가 달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가능하면 말을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다듬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말도 화장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더욱더 감동받겠죠. 그걸 미학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면 정보 전달적 기능,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말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 이제 미학적 기능이 됩니다. 화장한다, 언어도 화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쉬워요. 알겠어요? 언어도 화장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미학적 기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문학 시간에 이제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유, 상징 또는 대꾸 뭐 이런 것들 다 언어의 미적 기능입니다. 비유,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화자는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마치 호수와 같다라는 것을 이런 마음을 호수에 빗대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말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상징. 김수영의 시 눈이라는 시를 보면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때 시인이 말하는 눈은 실제 내리는 눈이 아닙니다. 이때 눈은 뭐 순수, 생명, 정의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순수, 생명, 정의가 살아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을 통한 언어 사용, 즉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꾸입니다. 구절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는 불조심, 언어 구조를 맞추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러면 집에서는과 밖에서는 이 구조가 맞았죠. 또 차조심, 이번에는 불조심과 차조심, 또 언어 구조가 맞죠.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또는 비슷한 언어 구조를 나란히 배열시켜서 일정한 리듬감을 형성시켰습니다. 모두 비학적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언어의 기능 6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능입니다. 관어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관어는 한자로 하면 이제 이게 관계 관자입니다. 관계에 있다. 언어는 서로 일정한 관계에 있다. 그게 이제 관어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말을 설명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와 이 언어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로 이 언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친이라는 언어는 자신의 아버지라는 말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엄친을 자신의 아버지란 말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걸 관어적 기능이라고 해요. 또 플라워라는 말은 꽃이라는 말과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워라는 말을 꽃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관어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 화학 시간에 H2O라는 말을, 이 언어를 어떤 언어? 물이라는 언어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왜? H2O와 물은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관어적 기능. 이 언어와 이 언어는 서로 일정한 관계가 있다.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 초언어적 기능, 메타언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국어의 특성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어의 특성은 어휘, 그리고 문법 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어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국어는 음성상징어가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는요, 모양이나 소리를,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걸 말로 흉내낸 겁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바로 한국어의 우수한 표음성 때문이겠습니다. 한국어는 자음, 모음, 사십자만 가지면 어떤 소리든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표음성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는 음성상징어, 흉내낸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윤선도의 그 조선 중기 이후 관리이자 또 그 문인이었던 윤선도가 지은 어부사시라는 시조를 보면, 거기 보면 지국총 어사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노 젓는 소리를 한자를 빌려서 적은 거예요. 지국총. 왜? 한자는 표의 문자이므로 표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실제 소리에 가깝게 표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지그덕 어여차, 노 젓는 소리를 실제 소리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성상징어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민의 섬세한 어떤 감성 표현을 바탕으로 한 감각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같은 이런 감각어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붓다, 밝았다, 벌겋다, 불구스름하다, 불구죽죽하다, 이런 붓다와 관계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다 무엇일 뿐이야? 레드일 뿐입니다. 이 레드라는 말은 벌겋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어의 특징, 즉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어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분절적인 요소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즉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뜻이 바뀌기도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깁니다. 눈 길어요. 하지만 신체 눈은 눈처럼 이렇게 짧게 익습니다. 다음, 친족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언어가 이제 사회 제도,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그 가족을 지시하는 말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개인 중심 사회였죠. 따라서 가족이 모두 개인적으로 나가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친족 표현들이 발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어의 특성, 친족 표현, 친족 어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백부님, 숙부님, 그 다음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 계부님, 그리고 삼촌까지. 하지만 영어로는 uncle, 그죠? 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한국어는 첨가어 또는 교착어이므로 조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철수, 가, 밥, 을, 맛있게, 먹는다 라는 말에서 보면 한국어는 철수, 밥이라고 하는 무엇? 실질적인 뜻을 가진 말, 이런 말을 체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언에 그 다음에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말, 가나 을이죠, 그죠? 조사를 붙여서 문법적 관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체언에 조사가 붙어있다, 체언에 또는 조사를 첨가시킨다라고 해서 첨가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맛있다에 뭐가 붙었죠? 게. 먹다에 또 뭐가 붙었죠? 먹다에 는과 다가 붙었죠. 이렇게 어간에, 이런 걸 이제 어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간에 뭘 붙인다? 어미를 붙여요. 어간에 어미를 붙여서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을 첨가어라고 합니다. 체언에 조사를 붙이고 어간에 어미를 붙입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이제 어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먹다 같은 경우, 먹다처럼 동작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이 용언은 다른 말과는 달리 형태가 바뀝니다. 먹다, 먹고, 먹지, 먹는, 먹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바뀌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라고. 그 다음 뒤에 바뀌는 이 꼬리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간은 뭘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어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가진 어간에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미가 첨가돼서 문법적 관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첨가어라고 합니다. 역시 체언은 뭘 가지고 있다? 체언은 뜻을 가지고 있죠. 조사는 무슨 기능을 한다?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뜻을 가진 체언에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를 첨가시켜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다 모두 첨가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잇따라, 즉 두 번 나타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가, 코가 길다. 그럼 코끼리가도 주어고 코가도 주어입니다. 주어의 연속적인 구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한국어의 용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사, 즉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관형사의 역할입니다. 관형사의 역할, 그러니까 관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걸 관형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먹다는 용언이지만 먹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는은 뭐가 된다?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관형어가 됩니다. 물론 이때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다? 품사는 동사가 되는 거고, 원래 품사는 동사이고 어미 는이 붙어서 관형사의 역할, 즉 관형어 구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롭다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새롭다에 니은이 붙으면 새로운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새로운은 관형사의 역할, 즉 관형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새롭다, 즉 형용사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식어는, 즉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옵니다. 예쁜 여자, 그럼 예쁜이 꾸며주는 말이고 여자는 꾸밈을 받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항상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또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들 용어는 어간에 어미가 갈아드는 일종의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어간의 어미가 바뀌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용할 때 형태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왜? 같은 용언이라는 뿌리를 갖기 때문에 활용 방식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재미있는 책을 열심히 읽는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 구조이지만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재미있는 책을 동생이 열심히 읽는다라고 바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문장 순서를 바꿔버리면 문법적 관계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문장 순서를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같은 의미를 함축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영어는 안 된다. 한자, 즉 중국어도 안 됩니다. 첨가어인 한국어만의 특성입니다. 문장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언어 유형 중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 문형입니다. 즉 주어가 제일 앞에 오고요. 서술어가 뒤에 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술어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오죠, 그렇죠? 예. 한자어, 즉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어가 앞에 옵니다. 그게 우리 국어 문형과 또는 영어, 중국어 문형 구조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 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높임법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미나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는데 상대 높임법, 즉 상대방을 높입니다. 듣는 사람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체 높임법, 행위의 주체자를 높입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법, 행위의 대상을 높입니다. 이렇게 행위의 주체, 대상, 심지어 상대방까지 높이는 다양한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어떤 사회체제, 사회 가치체계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유유서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임법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영어 문화권은 어떤 평등을 강조하는 문화적 사회이다 보니까 높임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와 한국어의 어떤 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국어의 문법적 특징 아홉 번째인데요.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있어서 파생어와 합성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눈이라는 말, 그리고 또 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을 합해서 무슨 말을 만들어내요? 눈물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또 눈과
사람이란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 두 말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눈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말을 합쳐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단어 형성법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스노, 물, 워러 이걸 합해서 스노, 워러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의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자모의 등재 순서 그리고 순화해야 할 말들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